여기 바로 밑에인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나 충격이 근데 안 보이네요. 살았네. 살았어. 의식 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게 제일 그게 문제더라고요. 누가 말상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생기더라고요. 전화해도 자살하는 건 왜 전화하냐고 그러더래. 자기의 어떤 그 고통이라든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마 자살에까지 이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에서 3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하정길 씨. 사회에 다시 돌아가기 위한 훈련으로 요즘 컴퓨터를 배우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컴맹이라 부르는 하 씨에게 자판 익히기는 큰 숙제입니다. 이제 단어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참 하다 보면 손가락 지날 거예요. 아프더라고요. 디귿, 그렇죠. 처음 하실 때는 그런 게 있으세요. 손가락이 잘 벌어지도 않네. 휴게소가 있었어요. 정상에. 저가요? 조금만 내려가면. 하 씨는 시설에 들어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풀에 세워놓은 차가 비탈을 굴러내려가 행인에게 발견되면서 하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차가 나갔느냐고. 이게 똑바로 갔으면 이 아래로 떨어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 씨는 자살 시도 전 잇따라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지인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돈 좀 갖다 쓰고 하다 보니까 친구도 멀어지고 다 어려워지니까 다 멀어져가지고서 더 이상 길이 없더라고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은 하 씨를 극단의 선택으로 몰아갔습니다. 누구 뭐 전화해서 만나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때 참 뭐 사방에 벽이 막혀가지고 깜깜했었지. 그런 상황에서 선택한 길이 그 길이었어요. 지금은 자살 유혹을 떨쳐냈다는 하 씨.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하 씨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자꾸 어디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사람 없고 그렇게 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여럿 있는데도 잘 안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자꾸 모임에도 참석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궁극적으로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 더 이상 무엇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어떤 무기력감, 그것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살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려고 외국인 대학생과 우리나라 대학생 각각 11명씩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하실 내용의 주제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이제 어떤 제약이나 그런 거 없이 이제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지향적인 측면이 높은 그런 사람들은 문화를 혹은 언어를 막론하고 3인칭에 관련된 품사들을 많이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타인을 참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소개한 글에 나온 전체 단어 가운데 인칭 대명사가 몇 %나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외국인 대학생의 경우엔 I나 셀프처럼 나를 지칭한 1인칭 대명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는 1인칭 사용이 크게 줄고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2, 3인칭 대명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의 관점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시선에 의한 평가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관계지향적 성향은 다른 실험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장비는 실험 대상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움직이는 연두색 점은 눈의 초점이 맺힌 곳을 나타냅니다. 같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인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인들이 주로 보이는 패턴인데요. 이 서양인들은 정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비행기다. 그러면 다른 대상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국 실험 참가자의 데이터죠. 가운데 있는 그림 가운데 있는 이 비행기를 주로 보라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가 배경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경에 있는 지형 지물들도 같이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라든가 아니면 관련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배경 정보들, 주변의 배경 정보들도 시선을 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주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에게 관계의 단절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단절될까봐 그것을 염려하는 경향성은 실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계가 단절됐을 때 훨씬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고요. 강한 좌절을 연속적으로 계속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죠.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미국의 상징처럼 서 있는 금문교지만 이곳은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1937년 준공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투신 자살만 1000건 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주간 잡지인 더 뉴요커에는 금문교에서 투신해 숨진 30대 남성의 유서가 실렸습니다. 유서는 간단했습니다. 남성은 숨진 그날까지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모든 자살 시도자와 사망자는 죽는 순간까지 사회와 끈을 맺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 신념이기도 하고 모든 자살 예방 전문가들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죽고자 하는 순간까지도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본능은 좀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끈을 만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점등 패스 다침 확인 8차 제한 50km. 지하철 기관사들에게 선로 자살 사고는 악몽입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로 자살 사고 우려는 크게 줄었지만
한 번이라도 끔찍한 경험을 한 기관사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갑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최후의 예우가 그거든요.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사체를 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을 발차를 출발을 하는데 과연 그 기관사가요. 그 다음 옥내 복귀해가지고 그 장소를 통과했을 때 과연 어떨까요? 선로 자살 사고 가운데 기관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은 자살자가 숨지기 전 눈을 마주쳐 오는 겁니다. 자살자분하고 승무원하고 눈이 마주치고 감정이 그렇게 극한 감정이 고감되는 경우 보통 우리가 한 번만 10% 정도는 되고요. 때문에 스스로가 주위와의 관계를 끊어가며 극단적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보이는 관심이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 일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대부분은 극단적인 생각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양가 감정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까 저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의 그 작은 하나의 사인이나 작은 어떤 도움 자체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퍽 이렇게 밸런스를 우리 쪽으로 사는 쪽으로 맞춰줄 수 있죠. 그렇다면 자살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나 손을 내밀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신라시대 창건된 하동 쌍계사. 대웅전에는 인간의 구원을 주제로 한 불교 의식용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 아랫부분에는 중생의 고통스러운 죽음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자살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생사관에 큰 영향을 준 불교는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 윤회가 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고통 속에서 다음 생에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삶을 산다라고 봅니다. 그럼 굉장히 자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전통 사회가 모든 자살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끊었다 하는 그런 죽음은 그 순절이라 그래서 기임을 받아서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하지만 이른바 대의 명분 없는 자살은 금기시되거나 외면받았다고 합니다. 명분이 없는 자살, 네. 극히 개인적인 자살은 이게 악상이었을까요? 물론 악상이죠. 네. 그런 자살들은 대적이면 모른 체 하려고 그러고 고개 돌리려고 그랬고, 악상으로 죽으면은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버림을 받다시피 했다, 그렇게 말해도 좋은 겁니다. 지금 사회는 자살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살자는 기이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요. 내 주변과는 다른 어떤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그 평가를 낮게 하고 좀 폄하하는 그런 어떤 시각이, 네가 경쟁에서 낙오됐고 네가 그렇게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해결을 못해서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이 이제 부끄러운 거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죠. 자살자에게 냉정하게 낙인을 찍을 정도로 자살을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자살에 덧씌워진 낙인과 편견은 자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사회에 복귀하려는 사람들까지 따라다니며 이들을 위축시킵니다. 뭘 어떻게 부딪혀서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그래서요. 아니 좀 그렇잖아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알려지는 게 두려우세요? 주위에? 아니 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좀 그런데 아싸리 그냥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러고 나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고립에서 탈피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는 낙인과 편견은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구를 가시는 거예요? 아, 다 갈았어요? 네. 근데 거기 물이 새는 건가? 예전에 샜던 거. 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추운데. 교회 살림살이를 살피는 노용찬 목사. 현수막 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의 공동 대표이기도 한 노 목사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노 목사가 대학생이던 지난 1980년 전 재산을 잃은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내가 학교를 가려고 나가니까 대문까지 나오셔서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이제 저녁에 오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죠. 노 목사는 그 후 20년 가까이 선친의 일을 주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친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다 주변의 시선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로 봐주기보다는 못난 사람으로 보는 거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걸 감추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자살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 치유 활동을 하고 있는 노 목사는 유가족들이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가족의 사망 원인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동생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그 아주 직계 가족 외에는 지금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거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상대 어떤 사람들,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할 수밖에 없지요. 같은 이야기는 다른 자살자 유가족들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의 의식이 아유,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일을 당해? 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지금은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르니까 더더욱 감추고 싶은 게 먼저예요. 병으로 간 사람의 부모들은 가엾이 여기고 동정받고 연민받는데 우리 아이들의 부모는 정말 남들이 직장을 가기 가장 좋은 그런 부모들이고 저주받은 부모들이고 저주받은 자식들이고 저주받은 형제들이고 친인척까지 이런 낙인 찍기에 가담할 때면 유가족들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있는데 그냥 가문이 뭐 완전히 몰락이랄까? 뭐 그런 식으로 취급당하는 거. 그 물건에 귀신이 붙은 것처럼 그거 딸이 갖고 왔다고 엄마가 올라갔다 버리고 그런 것도 당해봤거든요. 사회의 편견과 낙인을 경험한 유가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는 행복할 권리마저 사라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차라리 남들 모르는 편이 더 편해요. 감정 가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으면
저 엄마 딸 그렇게 보내놓고도 실없이 웃고 떠드는구나 이러고 비웃는 것 같아요. 아들을 그렇게 비명에 보내고 무슨 낯으로 세상의 그 뜨거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갈지 암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금 이렇게 즐겁게 지내려고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옆 사람이 그걸 약간 이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남편이 그래놓고 저기 웃는다. 뭐 그게 즐거운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말 한 번 툭 그렇게 던지면 당사자는 굉장히 힘들죠. 가족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들의 아픔을 들어주지 않는 사회의 편견과 낙인 속에 유가족들은 주위와의 관계를 끊어갑니다. 그 어떤 자리에 가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내 아픔을 얘기할 수가 없고 내 아이가 어땠는데 라고 할 수가 없고 자식을 앞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 저 역시도 지금은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르니까 더더욱 감추고 싶은 게 먼저 그거를 다 다른 의미라면 근데 더더욱 감추고 싶고 아직까지 그래요. 지금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 한 곳 있으면 너무 그렇죠. 답답하고 외래 환자들로 붐비는 종합병원의 정신과. 이곳 의사들에겐 매일처럼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을 대로 깊어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울증이 있었을 때 초반에 왔으면 빨리 치료하고 빨리 해결되고 병원에 그만와도 되는데 자살 시도하고 가출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환자들이 치료를 망설이게 된 배경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나중에 뭐 결혼하거나 취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게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사회적 편견에 특히 민감합니다. 애들이 이제 안 놀죠. 쟤 이상하네, 쟤 미쳤대, 어떤 애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보면은 그 바위에 써 있어요. 저희 아들 이름 그 다음에 미친놈, 뭐 정신병자 이렇게 써 있어요. 현직 교사인 환자 보호자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학교 경험을 빗대어 말합니다. 학교에서 애들 이제 검사를 해요. 정신과 검사를. 그러면은 가서 유형병리를 나오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인데도 꽤 나와요. 부모님께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안 하고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머니들은 알겠다고 하는데 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받았을 때 약을 발로 발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처받은 거 아는데 이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즉 정신질환에 빨리 대처할수록 자살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편견은 마음의 병을 말하지 못하게 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환자 한 명이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얘는 입원을 해야 된다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정신과 치료 안 받으시겠다, 뭐 애가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가 결국 10몇 층에서 뛰어내렸대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당사자를 더욱 고립시켜 자살 예방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자살에 찍힌 낙인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낮고 또
편견이나 어떤 차별의식 같은 게 비교적 강한 그런 사회인데 그런 게 아주 자살이라는 걸 통해서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OECD는 보다 나은 삶에 관한 행복지수 BLI를 11개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치안 등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유독 커뮤니티 부분에선 회원국 30여 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커뮤니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된 것은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있는가,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접촉 빈도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구성원들의 고통과 절망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기 힘든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 한국의 자살률, 즉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OECD 발표 기준으로 지난 2010년 33.5명을 기록해 지난 2003년부터 8년째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거든요. 다 바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또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실에서 자꾸 생각이 멀어지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죠. 저수지를 끼고 있는 홍성의 한 농촌 마을. 농한기를 맞아 마을은 한가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을을 살펴보면 곳곳에 비극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마당까지 수풀이 들어찬 집. 집주인이 서둘러 마을을 떠난 듯 세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발 같은 거 다 그냥 있네. 신발요? 이 집에서는 지난 2006년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뭔 생각이 들어갔던지 여기서 이제 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마신 거예요. 여기서 예. 여기서 그러셨다고요? 예, 여기서 자살은 그 후에도 이어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인구 70명 남짓한 이 마을에서 모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살에 둔감해져 갔습니다. 누구네 이렇게 돌아가셨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죠.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돌아가셨어도 그냥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을의 변화가 일기 시작한 때는 2년 전부터였습니다. 오늘 2시부터 대전 광역센터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을 모신다는데 웃음 치료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건강하시죠? 그렇게 누구세요? 어머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웃음 치료라는 마을 행사를 마련한 기관은 충청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센터는 홍성 지역 가운데 자살률이 높은 3개 마을을 정해 생명 존중 시범 사업, 즉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한편 센터 직원들은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친밀해진 직원들을 통해 조금씩 고립감을 덜어갔습니다. 오늘 일부러 여기 오신 이유가 아가씨 보고 싶어서 아가씨가 간간히 재준수 전화해줘요. 어찌나 고마운지요. 내가 너무 고마웠어. 할머니는 지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센터 직원이 마을로 온다는 소식에 일부러 외출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고마워. 나같이 이렇게 적은 사람도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시범 사업은 마을 사람들 사이 관계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선은 대화가 안 됐어요.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 마음을 풀어놓고 대화를 해가지고 이런 거 왜 이렇게나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움을 그냥 나 죽어버린다 그냥. 그때만 해도 누가 와가지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외롭게 살았어요. 참 동네에서 보통 외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은 시범 사업 이후 마을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외롭지요. 많이들 이렇게 저기 해주고 말을 해도 이렇게 같이 웃음소리도 들고 모여갖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니까 외로운 것이 뭐지. 동네에서는 같이 화목하고 서로가 참 이웃 간에 화목을 도모하고 친밀해졌다는 게 그게 상당히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니까 자살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의 변화를 가장 절실히 느끼는 주민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가 자살 생각을 해봤던 이장입니다. 시도까지는 않고 하려고 마음까지 먹었었죠. 지금 그런 생각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자꾸 주민들 모여 대화가 되니까 훨씬 마음적으로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그래 이제 호전이 되고. 이 마을에서는 시범 사업 실시 후 지금까지 자살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거 다 쓰셨어요? 저희들끼리 표현할 때는 사회적인 지지망의 연결이라고 하지만 그 지지망이라는 게 결국은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자원이든 비공식적인 자원이든 간에 그 기저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회복이 가장 기본이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관계 회복이 자살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주무셨어요? 아니, 응? 누워 계셨어요? 식사는? 일주일에 2번 독거 노인을 찾아오는 박명옥 씨는 노원구의 생명지킴이입니다. 노원구가 위촉한 생명지킴이는 170여 명인데 자원봉사자인 이들은 노인들의 말벗이 돼주면서 자살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그냥 누우신 게. 누워있으니까? 누워있으면 허리 더 아프지 않아요? 어? 왔다 갔다 하셔야지. 못해,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이고, 세상에. 생명지킴이 박명옥 씨는 자살 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우울하다든가 뭐 자살하겠다라든가 마음이 이렇게 동무가 돼주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야죠. 노원구가 펴고 있는 또 다른 자살 예방 사업인 마음 건강 상담의 날 행사 역시 고립감 해소와 관계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2번 실시하는 상담의 날 행사에서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은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는 친구가 됩니다. 우리 가정 사이에 뭐 애들이 속색이란 얘기니 뭐니 다 해요. 그러면 다 받아주시니까 그냥 편해요. 아직까지 사회는 좀 따뜻하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챙겨주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든 제도이고요. 노원구가 독자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자살 예방 사업을 시행한 지난 2010년 이후 이 지역의 자살률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있는 통장이나 생명지킴이 같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또 산책도 같이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자살 문제는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 정거장이에요.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에게 연신 약속 장소를 알려주는 박인순 씨. 박 씨는 자살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입니다. 아이고 멋쟁이로 왔네. 어머, 세상에. 아유.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는 이들은 박 씨와 같은 자살자 유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잦은 모임을 통해 서로의 고통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어울리시다고요. 혼자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혼자 있어야 돼요. 제가 혼자 잠을 잡으니까 우리 아이 사진 끌어안게 되고. 처음에는 사실 고인의 사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인의 사진을 보면서부터 회복이 일어나. 주변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닫고 살았던 유가족들은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픔은 서로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마음의 치유자가 됐습니다. 먼저 아픈 사람들이 지금 치유자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살아내지 못했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끼리는 거의 친척보다도 100배, 1000배 나은 형제예요.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일은 유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직 극소수라는 겁니다. 거기를 나가질 않죠. 왜냐면 들어라는 것조차, 신분이 드러나는 것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질 않죠. 그래서 모임을 꾸리고 있는 유가족들은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과 현실을 사회에 알려야만 자살에 찍힌 낙인과 편견이 묽어질 것이고, 슬픔의 그늘에서 웅크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주위와의 끈을 다시 맺게 하는 데 있어 힘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행복을 누릴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인조차도 우리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지난해 11월 영등포 순환구조대에 3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여성은 아는 사람이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는데 순환구조대원들에게 구조돼 새 삶을 살고 있다며 편지와 간식을 놓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옛날에 지인이 구조됐었다라고 해서 당신들 하는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구조됐다는 지인은 다름 아닌 여성 자신이었습니다. 화장을 해서 사람을 첫 번에는 알아보질 못했는데 10월 달 중순경에 구조됐던 여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편지에는 구조대원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신다면 그들이 두 번째 삶을 좀 더 힘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을 선택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한테 구조될 때 눈빛은 그래도 살았다라는 희망의 눈빛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같이 대화해주고 얘기해주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생을 다시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한강 교량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번민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이 다리 난간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은 우리들이 먼저 내밀어주는 손입니다.